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D-11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면 6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녁은 8시부터 120분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네 후보 간의 제2차 TV 토론이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TV를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벌어지는 TV 토론 바로 이 채널 오마이TV에서도 120분 동안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체 생중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2차 TV 토론 함께 보기입니다. 이따가 이제 실시간 생중계로 볼 거고요. 토론에 앞서서는 지금부터 이제 판세 분석과 함께 토론회를 전망을 해보고 또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는 다른 평론가들과 함께 누가 잘했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마이TV답게 지금 KBS 여의도 본관 앞에는 오마이TV 카메라가 가 있습니다. 생생한 응원전 현장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 손님입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에서 많이 최근에 뵙던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쪽에 영입되고 나서 이제 오마이TV에는 첫 번째로 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마쿠 스토리를 좀 재미나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메타보이스 부대표 김봉신 부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는 언제 됩니까? 글쎄요. 열심히 아니, 하겠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부대표 하기가. 네. 아니 그 대표께서 네. 그런 거 질문하시면 또 역으로 오마이에 있는 누군가 또 네. 우리 김 팀장은 언제 대표가 되나? 자, 이제 여론조사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가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자세히 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차 토론회 즈음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선두를 어떻게 굳힐까, 대세론을 어떻게 굳힐까 이게 관건이겠고요. 김문수 후보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격전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터이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존재감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겠네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쪽에서는 진보 우제를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께서 영입 당한 후에 첫 번째로 오셨기 때문에 먼저 그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마이TV 제작진이 몰랐더라고요. 아니 네. 사실은 그 하루가 이틀 전에 네.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네. 영입될 거다. 그 이제 그 뉴스를 보고도 그게 저를 얘기하는 건지 몰랐어요. 저도 누군가 또 거물이 있나 보다. 네네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언급하면서 저한테 방송 중에 네. 혹시 본인 아니냐? 그래서 아니 전혀 아닌데 내가 네. 무슨 뭐 깜짝 놀랄 만한 인사도 아니고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네. 그게 비춰지기에 따라서는 거짓말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네.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영입인가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을 뭐 언급하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가 돼버렸죠. 네. 네. 자, 근데 영입된 게 이제 5월 17일 광주에서 이제 무대에 서면서 네.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건데, 그러면 며칠 전쯤부터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까? 한 2주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오마이뉴스 TV 팀이 몰랐다는 것은 2주 동안 보안을 굉장히 잘 아니 지키셨네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제가 고민을 좀 오래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한 네. 1년 6개월 전쯤에 제가 국힘에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1년 6개월 만에 또 당적을 옮긴다는 것이 사실은 뭐 네. 개혁신당에 당적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작년 9월부터는 사실 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진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그 네.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부터는 그 개혁신당에서 계속 있기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또 1년 6개월 만에 또 옮긴다는 게 어떻게 비춰질지 네. 때문에 좀 고민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가자라고 판단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네. 이른바 국정 운영 능력 내지는 수권 능력이란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 네. 유일한 선택지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아. 후보 개개인의 능력 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정 운영을 대통령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소속 정당의 구성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네. 해야 되는 건데 정당 측면에서도 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어떤 분은 저한테 개딸의 실체를 제대로 몰라서 저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아니 뭐 단점이 없는 정당은 없죠. 하지만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국정을 맡는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실은. 네. 지금도 내란과 끊어내질 못하고 저렇게 사실상 끌려다니거나 옹호하는 입장인데 네. 저기가 다시 국정을 맡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다른 후보나 다른 정당은 솔직히 국정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뭐 경험치가 됐던 그 소속 정당의 구성원들의 이른바 맨파워라는 측면에서도 네. 국정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그렇군요. 사실이고요. 뭐 유일한 선택지고 더 이상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가 헤매선 절대 안 된다. 네. 6월 정말 4일 아침부터는 지금의 혼란상을 정리를 빨리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지 최근에 몇 년 동안 더군다나 작년 12월 3일 비상기업 이후에 극도로 심각해진 이 혼란상을 네. 질질 끌거나 계속되면 진짜 큰일 날 거다라는 일종의 절박감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가까운 사람과 상의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누구랑 좀 내밀하게 상의해봤습니까? 그 가족한테 슬쩍 넌지시 물어봤더니 네.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게 이제 당을 옮기면 네. 저 인간이 또 나중에 출마한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이거는 내 출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거가 곧 있는 것도 아니고 출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진짜. 네. 뭐 공천 그런 얘기 주고받은 것도 없고 내가 추후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알 수도 없지만 뭐 안 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어떨까? 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다시 출마나 정치를 한다고 할까봐 일단은 반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이제 유세 현장에 무대에 올라갔던 장면입니다. 저 때 몇 분간 발언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를 들었을 텐데, 자, 핵심 내용을 고민하면서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일단 저 장소가 5.18 전야제가 열리는 날인 광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 광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날도 날이고 또 장소가 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처음 집권에 성공했던 김대중 정부 시절의 얘기부터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한민국의 동아시아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집권 직전에 우리가 IMF 외환 위기가 터졌잖아요. 정말 달러가 부족해서 사실은 빚잔치가 벌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대한민국에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가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러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네.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하다. 아니 지금 나라가 사실은 부도난 나라를 이어받아 갖고 네. 빚잔치하기 바빠 죽겠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 강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게 놀랍고, 물론 원대한 꿈이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반세기 동안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차기 정부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역대 지도자 중에, 그리고 적어도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은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후보예요. 사실은 다른 후보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자,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6일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세론이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지난 6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좀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 오늘 이제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 2차 TV 토론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생중계 판세 분석을 또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1차 TV 토론도 지켜봤을 텐데, 1차 TV 토론은 이제 이재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을 텐데, 이재명 후보를. 자, 1차 TV 토론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사실은 사자 토론이라서 약간의 긴장감은 좀 떨어지죠. 역시 토론은 1대1로 딱 붙었을 때 팽팽하게 치고받는 좀 맛이 있는데 사자 토론이고 시간 배분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긴장감이 올라가다가도 떨어지고 이런 맛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1위 후보답게 이제 전형적인 아웃복싱을 했다고 저는 봤고요. 좀 오지 마. 그래서 아웃복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2위, 3위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역시 1위 후보에 대한 공격에 총력을 다했고, 그런데 그다지 뭐 유효타는 없었던 것 같고요. 1차 TV 토론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권영국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주로 언론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세 사람만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소속 후보와 같은 거의 취급을 받다가 TV 토론에서 뭐 민주노동당이라는 옛날의 당명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만, 권영국 후보의 등장을 보면서 이게 주요 후보가 4명이야? 이런 기본적으로 그냥 등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득인 어드밴티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권영국 후보가 등장을 했고, 그 토론회에서 던지는 과거의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그 전에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가 던졌던 이른바 진보적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뭐 가장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었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발표됐습니다만, 물론 뭐 여론조사가 전체의 지금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요한 참고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봉신 부대표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몇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프로 좀 준비된 게 있으니까 쭉쭉 보고 나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죠. 일단 MBS 전국 지표조사 그래프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MBS 조사. 이제 이 모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MBS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A와 리서치 조사가 있었습니다. 채널 A와 리서치 조사에서는 45.6, 34.4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갤럽 조사가 있었죠. 한국 갤럽 조사는 45대 36대 1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지금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 갤럽이
또 다른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한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 46대 34대 11 이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 단독으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면 자세히 볼 수 있는데 49.6, 30.6, 9.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략 이렇게 봤습니다만 김봉신 부대표님, 어제 그제 이렇게 발표 또 오늘 발표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부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그 여론조사 적극성을 좀 많이 띠고 있다. 라는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적극성을 좀 적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덜 추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수 성향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 지지도가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정도인데요. 네. 한국갤럽에서는 그 격차가 좀 많이 났습니다. 한국갤럽만을 따져서 봤을 때는 그 올라가는 정도가 김문수 후보가 이제 7% 포인트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그 더 많이 7% 포인트니까 많이 올라간 게 되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6%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디에서 오르고 빠졌는지를 좀 한국갤럽을 보시면은요. 지역적으로는 대전, 세종, 충청에서 12% 포인트 김문수가 좋아질 때 이재명 후보가 좀 낮아졌고요. 8% 포인트. TK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12% 포인트 빠질 때 김문수 후보가 12% 포인트 다시 이제 가져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여성 중에서 10% 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둘 다 이재명 후보는 6% 포인트가 빠졌는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이제 10% 포인트 더 좋아졌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40대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60대, 70대에서 김문수 후보가 좀 좋아지는 이 흐름은 네. MBS하고 한국갤럽하고 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에서 지난 조사에서는 자영업자 중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이 정당 지지도가 이제 높아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보와 관련돼서는 자영업에서 11% 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빠지면서 김문수 후보가 10% 포인트 좋아졌습니다. 예, 학생 중에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5% 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8% 포인트 많아졌는데 이게 5.5를 벗어났고요. 네네. 그리고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고관심자 중에서도 5.1을 넘어서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 조사에서 네. 349명 추출돼서요. 전체의 34.8%입니다. 적지 않은 비율이죠. 여기 지금 중도 성향이 32.6인데요. 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모르겠다. 내가 이념성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92명 더해서 계산을 할 경우에는 이게 42%에 가깝죠. 네. 42%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중도와 성향에 대한 응답 보류를 합쳤을 때 45, 47 온라인 조사는 50까지도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도가 좀 덜 잡혔습니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23.4%인데 이 경우에도 많이 잡힌 건 아니죠. 한 25 정도 유지가 되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가 조금 덜 잡히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내지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좀 덜 잡히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빨리 이건 선착순입니다. 여론조사 선착순이라서 1,000명 먼저 채우면 그다음에 끝납니다. 이제 먼저 오시는 분들이 네.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건데요. 네. 왜 진보층이 덜 잡혔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에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진보 보수가 너무 이게 차이가 나면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보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첫 번째 이제 보정은 불가능합니다. 보정은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서 네. 대한민국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당의 선거에 그 유권자 구성비를 맞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선거 여론조사 기준에는 그게 세 가지 성별, 연령대별, 거주 지역별로 네. 해서 보정을 줄 수는 있는데 네. 다른 게 보정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따로 이제 신고 대상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정은 안 되고요. 보수가 더 많거나 진보가 더 많은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 경우에는 왜 그랬느냐를 분석하면서 정세의 흐름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느냐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자들이 더 잡혔기 때문에 이걸 보정한다 안 되고요. 보정하지 않고 보수가
보수가 더 많이 잡혔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것도 네. 아닙니다. 네.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갤럽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더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무슨 의도적으로 내지는 어떤 실수를 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잡혔다 이렇게 볼 수는 전혀 없고요. 네. 단지 이거를 정세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왜 그러면 중도에서 진보에서 빠지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들어오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네. 내란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게 길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텐션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대한 네. 어떤 피로도가 일부 나타난 네. 것은 아니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로 벌어지는 격차에서 좀 안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안도감을 느끼면 투표장에 좀 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절박감이 고조돼 있다. 네. 두 자릿수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마저 단일화에 적극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더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번 조사 MBS 마찬가지 한국갤럽 마찬가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TV 토론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TV 토론의 영향이 갤럽에 더 세게 반영이 되는 이유는 MBS는 월화수 조사고요. 네. 갤럽은 화수목 조사라서 네. 월요일 날 뉴스에 따라서 조금 반영이 좀 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실 터인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 꽃 이런 경우에는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 포인트 이렇게 되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조사들 같은 경우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캠프 자체에서도 좁혀지고 있을 거란 예측도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뭐 캠프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네. 저도 사실은 뭐 일주일 뭐 열흘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20% 이상 확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론조사상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응답층이 대략 10% 내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를 넘는 지지율과 김문수 후보는 20대 중반에 머무르는 그 양상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고 네. 예상을 했죠. 뭐 선거가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른바 보수층의 위기의식에 의한 결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번 여론조사 전에는 어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TK 지역만 놓고 볼 때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그렇죠.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네. 실제 득표가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관성대로 이루어지는 표를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평생 국힘만 찍었어. 뭐 네. 또 나는 평생 민주당만 찍었어라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지역에 따라서 네, 언제나 그렇기 네. 때문에 격차는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 네. 사실은 그게 판세가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네, 네. 싶습니다. 자,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우리랑 약 열흘 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최종적으로는 당 지지율과 가까이 접근할 것이다. 지지율 차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갤럽 조사 같은 경우도 당 지지율은 8%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서히 접근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오늘 여론조사를 보고 당 내에서도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강의원 조직위원장이죠.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보수층 과표집이라는 건 현상이고 본질은 지지층 이완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너무 대세론으로 앞서가다 보니까 이게 좀 이완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렇죠. 압도적 응징을 해야 된다. 내련 세력에 대해서 네. 이런 표현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쉬운 선거는 없어요. 더군다나 그렇죠. 뭐 네. 다들 저보다도 경험이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특히 대선은 쉬운 대선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지지층이 실제로 투표장에 가서 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표 동료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전형적인 예가 작년 총선에 네. 경기도가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서울보다는 경기도 남부 서부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작년 총선에는 워낙 친윤 쪽에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공천뿐만 아니라 만행들이 많아서 네. 경기도에서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분당에서도 여론조사에는 민주당 후보가 다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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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이광재 후보 또 김병우 후보가 이러다 당선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여론조사상은 앞서는 게 줄이었는데 네. 막상 투표함 열어보니까 둘 다 졌어요. 네. 네. 근데 유독 분당만 투표율이 껑충 뛰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수원, 용인 뭐 이런 데보다 네. 성남 중에서도 분당의 투표율이 10% 이상 높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다 분당 갑을 모두 네. 국힘이 떨어지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겠다는 그 여론조사에 이른바 국힘의 지지층이 결집해갖고 투표장에 많이 나온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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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아깝게 두 지역 다 떨어졌는데 네. 역시 대선도 물론 앞서고 있는 거는 뭐 틀림없습니다만 네.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네. 실수하면 큰일 난다. 진짜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군대에서 네네. 졸면 죽는다. 마지막 날까지 그래야 되지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김봉식 부대표. 지난번 예. 갤럽 조사에서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났던 것은 PK와 TK 쪽에서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좁혀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쪽 설명을 좀 해보신다면요. 예, 맞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사실은 지난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 조사에서는 TK가 34대 48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34%니까 네. 이 정도 되면은 대구 경북에서 지지도가 이 정도 나오면 득표는 30% 중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022년에도 이재명 후보가 TK에서 한 20 정도 지지도를 얻었고요. 네. 그랬을 때 투표한 이후에 득표를 하는 것도 한 22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0% 중반대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둘 간의 격차가 14% 포인트니까 이거는 사실 5.5에 붙은 거거든요. 네. 네. 게다가 이제 부울경에서는 41대 39니까 이거는 숫자로는 이긴 거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이건 같은 숫자죠. 네. 5.5가 크니까 이 흐름이 이번 주 방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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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된 것에 따르면 지금 TK에서 22대 60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네. 그리고 PK에서도 36이니까 41에서 36이면 5%포인트 빠졌죠. 이렇게 되면 이 흐름은 자 대구 경북에서 12%포인트 하락, 김문수 12%포인트 올라가서 지금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이 김문수 후보로 집결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60대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도 조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얻고 있는 지지도가 36이지요. 네. 30% 중반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갈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 정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충분히 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46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기계적으로 합쳐서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지금 보시면 이재명 45, 그 다음에 보수 쪽의 표가 46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 2022년 대선의 결과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때도 거의 0.73% 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는데요. 낙선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요 분위기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네. 라는 해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추가적인 변동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는 내란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유세 현장에서는 약간 좀 그 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톤 앤 매너가 어긋나는 겁니다. 아, 절박성의 톤 앤 매너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생각했을 때 프레임은 내란이기 때문에 긴장이 되는데, 네. 근데 유세 현장을 봤을 때에 여기에서 오는 게 조금 다르다 해서 이게 약간 혼동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내란 프레임에서 핵심이 김건희 여사와의 뭐 수사 뭐 이런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 토론으로 붙이면서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상 효과를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로 전이시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을 이렇게 한 템포 뒤로 빠져서 주고 있다. 네.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에서 디테일이 이제 들어온 건데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있느냐. 네. 이런 쪽으로도 고민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중에서 10%포인트 김문수 후보가 더 올라갔는데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선 변동입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당 지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되게 조금 정당 지지도에서는 40대에서 민주당이 18%포인트 네. 빠지는데 40대가 한참 일할 나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영업에서 15%포인트 빠집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이 네. 한 주 전만 하더라도요. 한 주 전에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40대에서 민주당이 19%포인트 좋아졌고 네, 네, 네. 그때는 오차범위 밖으로 좋아졌다가 지금 좋아진 만큼 또 빠진 거잖아요. 네. 또 자영업자들 중에서 15%포인트 확 올라서면서 오차범위를 넘게 좋아졌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제 활동에 민감한 40대 자영업자 요런 그 경기의 흐름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에게 뭔가 캠프에서 정책을 좀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녁 8시부터는 이제 2차 TV 토론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방금 전 오마이TV 카메라가 보여줬습니다만 이제 4명의 후보들은 이제 KBS 본관 여의도죠. 쪽으로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2차 TV 토론 매우 중요한데요. 김용남 전 의원님. 자, 1차 토론과 2차 토론 지금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만 네 후보의 전략 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1차 토론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가 아웃복싱을 했죠. 네, 네. 그러니까 2위, 3위 후보가 공격을 하면 그걸 방어하는 양상이었는데 네. 이번 2차 사회 분야 토론을 앞두고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던 단어, 네. 적어도 최근에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기본사회, 뭐 기본소득 이 네.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2차 토론의 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슈를 주도하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걸 던져놨기 때문에 네. 이제 2등, 3등 후보가 기본 시리즈를 갖고 공격할 것이거든요. 네, 네. 보나마나. 네, 네. 그거 뭐 재원 대책이 있냐? 네. 뭐 이거 뭐 무조건 나눠 먹자는 얘기 아니냐? 뭐 결국에 빨갱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투의 공격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공격을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분야로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로 네.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토론 직전에 그동안은 좀 언급을 자제했던 것을 일부러 던진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네. 제가 뭐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뭐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네. 아니면 후보가 이제 다가오는 투표에서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을 이야기한 건지는 명확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오늘 토론에서 크게는 두 가지 이슈가 네.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하나는 기본사회 관련한 거, 네. 또 하나는 역시
의료. 네. 이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발표로 인해서 아직도 그 혼란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네. 의료계와의 어떤 타협점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가장 주요 이슈가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는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시간 총량제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토론은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과 의료 계획에 대한 건데, 이거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인데, 이거 역시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차 토론에서 이제 주로 부각됐던 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주도권 토론은 이준석, 이재명 순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준석, 이재명 순. 그러니까 이준석 타임에 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게 분명한데, 그렇죠. 그 분위기를 이제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제 차례가 온단 말이죠. 이제 어떤 식으로 서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인데, 1차 토론 보면서 김봉신 부대표는 어떻게 봤습니까? 1차 토론을 보면은 이제 뭐 평가하는 그런 조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두 명의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공격을 받을 만한 급소가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명 후보,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격의 자세를 취하지만 이 두 분에 대한 사실 급소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랬을 때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어를 하면서도 그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 이제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놨어야 됐는데, 네. 그게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관점에서 토론은 첫 번째 구도가 중요합니다. 네. 토론을 그러면 나는 어디에다가 공격을 집중할 것이냐라는 토론 구도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전략. 그러니까 어떤 내용과 그다음에 얼마나 포용적인 자세를 어떠한 정책에서 취하느냐라는 네.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논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게 차분히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후보가 내지는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해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해 오는 질문에 프레임 내에서 답을 하면은 안 되죠. 네. 그 프레임에 비껴나가서 프레임을 순간적으로 전환을 해서 역질문을 한다든지, 네. 다른 이게 이제 질문으로서 성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바로 이제 응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토론을 가지고 아주 강한 이미지보다는 온화한 이미지로, 그러니까 네. 약간 바둑으로 따지면 참아두기죠.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를 보여주는 그 과정으로 좀 자리매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치 판단에서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핵무장론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여줄 만한 이재명 후보의 정체성이구나라고 보여줄 만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랑을 해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네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이준석 후보는 오늘 어떤 톤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1차와 비슷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겠죠. 주 공격 대상을 이재명 후보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2등, 3등 후보는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게 통상 그런 네. 전략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후보는 스스로의 정치적인 그 스테이터스를 이른바 보수 후보 중에 젊은 후보 네네. 컨셉으로 치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기보다는 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지금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지지율이 최근에 소폭 상승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네. 결국에 본인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줄 국민들은 정치 성향으로 따지면 보수 내지는 네, 이제 중도 성향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공격을 최소화하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가장 공격을 집중하는 뭐 그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에 김봉신 부대표는 맞대응을 굳이 해야 되냐 그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맞대응하기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사자 토론에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이른바 그 동급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선거법에 따라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네. 거기서 치고받는 모습은 뭐 1위 후보로서는 네.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다소 좀 특히 이준석 후보가 공격을 해올 때는 네. 조금 여유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네. 도움이 될 것이고 네. 거기에 이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정치적인 주장이나 이런 거를 정리해 보면 독일의 지금 독일 대한당이나 뭐 이런 거하고 사실은 유사점이 많습니다. 네. 어떤 그 갈라치기를 하고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면에서 네.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본인이 강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기본 사회를 그냥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본인이 유리한 지형으로 조금 유인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여유 있게 본인의 답변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유 있게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김봉신 부대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질문을 하는 것 그 자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질문이 사실은 이 질문으로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질문의 의도에 맞는 것 중에 이재명 후보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내가 이렇게 취하겠다. 네. 그런데 다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네.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하는 사람 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김문수 후보도 도지사를 하기는 했지만 네.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한 사람은 이제 이재명 후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당 대표와 이제 도지사, 성남시장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행정가로서의 어떤 강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대응 자체는 포용력, 네. 그 다음에 질문 프레임에서 조금 갇혀 있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질문을 받을 때 이준석 후보나 또 많은 다른 김문수라든지 아니면 권영국 후보가 질문을 할 때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질문과 더불어서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냐라는 역질문을 좀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은 A라는 걸 물어봤는데 평상시 B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B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네. 해서 꼭 역공이라기보단 역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간다. 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47분입니다. 이제 1시간 13분 후에 2차 TV 토론이 펼쳐질 텐데 오마이 TV를 통해서 여러분도 생중계로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차 토론도 토론입니다만 오늘은 주로 사회 이슈인데 지난번에 1차 토론 보니까 1차 토론은 경제 이슈였습니다만 막 넘나들더라고요. 다른 이슈로도 넘나들던데 지금 이제 막판 변수 중에 하나가 이른바 김문수 후보와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네. 지금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준석 후보 쪽에 있는 당하고 잠시 같이 있었던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그간의 성향상 지금 변수로 남아 있는 단일화 문제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고 네. 오늘 이재명 후보는 할 거다라는 네.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 긴급 기자회견 형태로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네. 선언을 했죠. 네. 이준석 후보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 네. 좀 빨랐어요. 왜냐하면 네. 단일화 이슈가
제기되면서 가장 정치적인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이준석 후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를 하자고 매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뭐 평소에 본인하고 가장 사이가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 안철수 의원이 찾아오게 만들었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측근의 입을 통해서 친윤 쪽에서 당권까지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것도 공개를 했고 그건 네. 제가 약간의 포장이 섞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면서 본인의 주가가 쭉쭉쭉 올라갔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의 성향이라면 이거를 자기 손으로 일찍 끊을 리가 없거든요. 네. 단일화를 안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에는 안 할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네. 이 상황을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은 더 즐겨야죠.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좀 더 끌어올리고 네. 본인이 마치 이 대선판에 적어도 보수 후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해서 네. 만약에 그 단일화를 절대 안 하겠다는 선언을 이번 주말에 했다고 하면 저는 진짜 안 하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예상했던 것보다 이 안 하겠다는 선언을 일찍 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럴 사람이 아닌데 네. 지금 한참 그 재미를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차피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다음 주 수요일 단일화거든요. 네. 왜냐하면 화요일 날 예정돼 있는 TV 토론을 걷어찰 이유가 없죠. 그 네. 기회까지는 다 누리고 네. 그리고 목금 실시되는 사전 투표 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단일화를 하더라도 네. 다음 주 수요일 단일화입니다. 음. 그래서 목요일 날 일찍 안 하겠다고 얘기한 게 오히려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수요일 날 하기 위해서 미리 저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보다는 너무 일찍 안 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또 어제 기자회견 현장에서 그런 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단일화 관련한 전화 받았냐 그랬더니 또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건 또 뭘까요? 그거는 기자가 알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거였으니까 네. 거기서 딱 잡아댔다가 바로 거짓말한 게 들통 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죠. 통화한 사실은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명태균 씨하고는 계속 통화를 주고 받으면서 네. 아마 이 대선에서의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직도 상존한다. 단일화 가능성. 근데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은 네. 국힘이 네. 붕괴의 속도나 폭이 너무 빠르고 너무 커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리스크를 감당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단일화를 해버린다면 네. 그동안 그럼 비상계엄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이나 네.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탄핵 찬성이 맞냐? 근데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인 김문수 후보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대답이 궁해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거든요. 네.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네. 근데 가만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차피 친윤과 친한은 네. 다음 총선까지는 절대 같이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단일화 안 하고 네. 팔짱 끼고 가만히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도 누군가는 국민의힘을 들고 헌납하러 오던지 네. 아니면 국민의힘을 뛰쳐나와서 스스로 귀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처럼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안 하려고 안 하기로 결심할 가능성도 아주 네.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하고 싶을 가능성 이게 좀 더 높아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MBS 조사에서 TV 토론 잘한 후보 누구냐, TV 토론을 이제 본 분들한테 여쭙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 42, 김문수 19, 개혁신당 이준석 28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이제 권영국 5%인데 이렇게 따지면 네. 1강 2중 1약입니다. 네. 요 구성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게 20대에서 51, 네. 30대에서 42, 30대는 이재명에서 37이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네. 요렇게 물론 이제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가 58, 56이 나오니까 굉장히 두툼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20대에서는 압도적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네. 37%가 이준석이 잘했다. 39%는 김문수가 잘했다. 네. 그리고 중도에서는 41이 이재명, 자 중도에서 34가 이준석이 잘했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방금 이제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것만 보더라도 두 번의 토론은 저희가 하고 싶죠. 최소한. 네. 그리고 그 토론의 효과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분산될 수가 있죠. 분산된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를 주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네. 두 번의 토론을 더하면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은 당연히 네.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39, 그러니까 거의 40%가 이준석이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준석 후보가 이 정도 규모면 앞으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계 개편의 중심이 돼서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어떤 관계 맺음을 하느냐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23일인데 말이죠.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시작한 건 25일부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까지는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런 거 보면은 후보 단일화의 1차 데드라인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차 데드라인이 이제 사전 투표 직전이겠죠. 예. 근데 만약에 투표 용지에 이준석 이름이 있으면 투표하러 간 사람들도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요. 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그 수준이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보의 속도도 빨라지고. 그럼요. 네. 그리고 거의 문맹률이 제로에 가까운. 그러니까 문맹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네.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뉴스의 전파 속도가 정말 빠른 나라잖아요.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네, 네.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다 방이 붙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가 네, 사퇴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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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뉴스를 다들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네.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라면 네. 그 뉴스를 대부분 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퇴한 후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해서 그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는 분은 네. 사퇴 사실을 몰라서 찍는 분들은 상당히 소수고 대부분의 경우엔 나는 이 단일화에 동의 안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퇴한 후보란에 표를 찍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네. 더군다나 여기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단일화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전제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단일화로 사퇴하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무효표가 많이 나오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1차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되는 투표용지 인쇄 전은 애시당초의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분하고 헤어질 시간이 약 3, 4분 남았습니다만 막판 주요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변수는 역시 단일화 여부죠. 네, 다음 단일화 주 여부. 수요일 날 되느냐 마느냐. 네. 그게 그리고 나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없죠. 공표가 그렇죠. 안 되니까. 네, 그게 변수죠. 마지막 네. 남은. 네. 자, 김봉신 부대표, 오늘 우리가 언급했던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개요 이거 좀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조사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널 A가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5월 19일부터 20일 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이라 플러스 3.1%포인트의 오차범위를 갖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M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5월 20일부터 21일 조사를 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이거 날짜가 살짝 20일부터 22일이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MBS 조사 같은 경우에는 MBS 조사에
이런 게 틀리면 또 19일부터 21일입니다. 예. 한국갤럽 조사 개요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무선전화 가상번호이고요. 1002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에 5.5mm 같습니다.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의뢰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꽃조사 5월 21일부터 22일 조사이고요. 이 경우에는 그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이라 5.5가 플러스 마이너스 2.2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방식이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대표님 언급해 주신 것 중에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습니다. 20날, 21일 날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이 경우에는 무선 전화번호 RDD 방식으로 100%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1,000명 정도 추출을 해서 플러스 3.1% 포인트 1,007명입니다. 3.1%에 5.5mm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김용남 전 의원님 가시기 전에 뭐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이제 검사 생활도 좀 오래 하셨으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갑작스러운 사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검사 생활 한 15년 했습니다만 대선과 같은 큰 선거가 다가오면 그 검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들도 사실은 비상근무 체제를 합니다. 네. 특히 선거사범을 다루는 요새는 공공형사부라고 부릅니다만 네. 옛날 같으면 이제 공안부 검사들이나 또 최종적으로 그 지휘 책임을 지는 검사장들도 바짝 긴장해서 근무를 하거든요. 네. 언제 어떤 선거사범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대선을 앞두고 미리 사표를 제출하고 사의 표명을 한다? 네.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고 기본적으로 이 공직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조만간 사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네. 오죽 많아요. 서울중앙지검 같으면. 네. 야 열심히 근무하라고 독려하고 해야지 그걸 공개적으로 사의 표명을 해? 네. 아니 도대체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네. 한마디로 한심합니다. 네, 난파선에서 탈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자, 오늘 오마이TV가 대선 주자들의 2차 TV 토론 앞에서 지금 판세 분석과 흐름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간 함께해 주신 김용남 전 의원과 김봉신 부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